김용민의 정치쇼 월요일 2부로 넘어왔습니다. 최박장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박장, 최박장인데 최가 안 왔습니다. 박장대소. 예. 박장대소로. 딱 맞네. 박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장으로. 자, 우선 오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발대입니다. 아직 후발대 다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중이에요. 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저도 성산대교 넘어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네.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비에 다 젖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최영일 평론가. 이건데 잘 말라요. 드디어 완전체가 됐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각하고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용기에. 저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잘 포기해요. 안 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최영일 모든 문제 평론가 오셨습니다. 자, 그래요. 이 태풍이 피해가 없이 가야 될 텐데. 지금 피해가 없이 가야 되는데 다행이기도 하고 이게 불행이기도 한 일이 겹쳐 있어요. 지난 밤 사이에 제가 지금 이 뿌라비룬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태풍 추적자입니다. 이 태풍 기간에는. 그런데 어제까지는 이게 서해안으로 상륙해서 내륙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나간다. 굉장히 이제 이 여러 지나간 태풍 중에 내륙을 통과하는 태풍이 될 것이다. 우려가 컸는데 그럼 이제 중부권 우려가 크게 예상이 됐는데 아침 보도를 보면요. 경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속 15km로 올라오다가 시속 13km로 좀 느려지면서 동쪽으로 틀다 보니까 내륙을 비껴가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통과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피해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을 스쳐갈 가능성이 있어서 태풍의 중심이 부산 경남을 지나가는 경우 다른 지역 지자체로 쳤을 때는 부산 경남이 현재 위험한 경로로 나오고 있어서 내일 새벽에 제주 쪽을 이제 근접하게 되니까 모레 수요일 빠져나갈 때까지는 일단은 안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취임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줄취소죠. 줄취소 사태가. 왜냐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종합 정부 서울 종합청사를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울상황센터에서 엄명을 내렸죠. 청와대하고 무척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어떤 분은 7시간 만에 가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 24시간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라.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선제적으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절대로 이제 미리 대비해야 되고 축대만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내일까지 올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사실 지금 아파트 공사장 한 군데 붕괴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2,300여 헥타르가 지금 이제 농지가 침수가 됐고 비닐하우스 물에 잠기고 아파트 주차장도 물에 잠기고 지금 여성 어르신 한 분이 이제 하천 범람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있고 태국에서 온 노동자가 전남 영광에서는 낙뢰 사고로 벼락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한 2, 3일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자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 저희 러브 FM 소개 청하시면요. 수시로 저희가 기상정보 또 기상특보 전해드리니까요. 전해주셔야 됩니다. 자, 부산 105.7 그리고 양산 88.5 부산 기장 89.3 경남 창원 90.9 경남 진주 98.7 FM 주파수 맞추시면 항상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용민 PD의 이런 탁월한 암기 실력. 암기 보고 있는 거. 저는 아침에는 김 PD님이 다른 주파수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아침에? 네네. 아침에 저거 언제? 아침에 2% 말고? K본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 재난주간사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또 다른 주파수를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 방송. 누군가 그 사람은. 아니, 제가 어제도 식사를 같이 한 분이 전함이 김용민 씨더라고요. 그래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예. 자, 최기원님 최박장 세 번 노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셨고, 라헬리언님 주말 이틀 동안 폭우 속에서 생활했더니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정치쇼에서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예, 순천에서 사시는 라헬리언님 감사하고, 전남 전북 좀 비 피해 커요. 그러니까요. 지난 어제 가장 강우량이 높아요. 220mm 이상 왔고요. 예. 자, 노영란님은 울산인데 울산은 아침에 흐리다가 구름이 조금 걷히고 있습니다. 근데 곧 태풍이 울산은 이제 내일하고 모레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태풍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 자, 태풍 이야기가 첫 번째 아이템이었네요. 네. 진짜 벌써 훅 지나간 건가요? 지나갔습니다. 훅 지나갔습니다. 예. 자, 이거 하나 더 정리해 보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모든 방송을 보시면 가장 좋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외출을 자제하라. 외출. 근데 문제는 내일 화요일, 모레 수요일 외출을 자제하기 어렵죠. 우리가 생계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은 강풍이나 또는 이제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일단은 사무실 건물이나 집에서 나가시는 걸 좀 자제하시고, 비가 이제 간헐적으로 내리니까 좀 잦아들었을 때 움직이시면 좋은데, 태풍 지나갈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강풍이에요. 지금 초속 30m 정도면 이게 간판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도해지에서는 날아다니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산 뒤집히시는 것보다 날아오는 물건, 강풍이 부는 시점에는 이 외출을 일시적으로라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축대 아래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모든 지금 등산로들 통행 제한돼 있는데 산에 가지 마세요. 절대로. 비 다 멎고 땅이 굳고 가셔야 됩니다. 다들 지금 입산 통제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동네 뒷산 가시거나 축대는 또 어느 동네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일단 위험한 지역이고요. 차량 침수. 우선 이 침수되는 지하 주차장의 차량은 반드시 좀 높은 지대로 옮겨 놓으시고, 이 어른의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면 무리하게 차량 운행하시면 엔진 다 고장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대 옆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시면 그것들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슬아슬한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또 웬만하면 좀 피하시고. 절대로. 또 이제 비탈길에 차 안 세우시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이참에 그냥 차를 팔아버리면 어떨까요? 저처럼 그냥 이륜차로 다 바꾸시면 막 던지시는 좋죠.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빗속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용디가 더 웃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혜경님, 큰언니가 농사 짓고 있는데 영남을 관통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맞아요. 0411번 쓰시는 분 부산 해운대입니다. 태풍 전 고유함 때문인지 지금은 해가 쨍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그 뿌라비룬 영향권이 아니에요.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제주권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내일 오후 모레. 그러니까 지금 비 내리는 건 태풍과는 무관한 거예요. 장마입니다. 장마 전선입니다. 태풍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태풍이 밀어내 가지고 내리는 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지금 초비상 해가 쨍하고, 중부지방 특히 서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장마인데 이제 태풍이 드디어 이제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직감인데요. 이게 이름 따라간다. 이게 좀 있어요. 지금 뿌라비룬이 태국어인데 비의 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보통 뭐 매미라든가 매미도 좀 위험성이 커서 타격을 크게 피해를 크게 입힌 태풍의 이름은 빼버리고 다른 걸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개 제출한 세트에서 지금 독수리로 바뀌었는데 독수리도 좀 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풍 이름을 독일로 하면 어떨까요? 독일어로? 약체라고. 약체라고. 이번에 떨어진 팀들. 그렇죠. 지금 저만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그건 안 되겠네요.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태풍 독일. 알겠습니다. 이거 독일이 기분 나빠할까요? 이게 외교 소송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독일은 이제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태평양 연안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이름을 내서 이 140개 세트를 해서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 스페인, 뭐 오늘 어제 떨어진 나라들은 이 태풍 이름 짓는 것과는 무관한 나라들이니까 왜 우리 국가명을 쓰느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독일 외교부에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자, 근데 독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 저기
영국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이겼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국이 이겨가지고 그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시도가 있어서 어머나. 중국 경찰이 나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승률이 높다고 도박 사이트에 건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나라도 가까운데 우리를 응원해 줄 것이지. 이거 계란 투척도 뭐 혹시 토토하신 분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SNS 얘기들이 많았는데 독일 이겨줘서 제일 좋아한 건 일단 직접 혜택을 입은 멕시코니까. 아이고 멕시코. 멕시코는 전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한류 열풍이 지금 강제로 의형제가 됐어요. 멕시코리아. 그 세계 지도에서 각 나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독일 어디 있어, 한국 어디 있어 이거 할 때 한국은 내 마음속에 멕시코 사람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에 7월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풍은커녕 완전히 미풍. 뭐 존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난풍 아니에요? 난풍? 난기류. 난기류. 난기류에 터뷸런스인데요. 근데 6월에 그 세비 받아갔습니까? 받았죠. 모항이 다 있다고. 받아갔죠. 5월에도 받아갔고요. 4월에도 받아갔고요. 세비는 밀리지가 않는다는 점. 세상에. 절대로 밀림 없이 계속 나간다는 점. 아 그래요. 이제는 뭐 7월 국회가 열린다고 났는데 이건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열려야만 되죠. 지난주에 한번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매일 기사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 협상. 그러다 진도는 나가지 않는 매우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7월 17일 재헌절이잖아요. 최소한 재헌절에는 재헌절 기념식을 해야 되거든요. 재헌절 기념식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분이 있으니 바로 산부인 국회의장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국회의장을 뽑아야 돼요. 만약에 7월 17일 날 국회의장 없는 재헌절 기념식을 한다고 하면 국민적 비판이 아마 도를 넘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장부터 선출하면 안 됩니까? 뭐 문희상 지금 후보를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세트 플레이예요. 그래서 의장, 부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다 같이 한꺼번에 풀어야지 안 그러면 원구성 협상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소수화되고 TK 지역당으로 이렇게 됐지만 국회의석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113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또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임위 배분해서 본인들의 몫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야 2020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르게. 그래서 지금 원 구성이 뭐 제가 보기에는 월대 8대 7대 2대 1의 부분이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근데 이제 여기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지금 합쳐서 평화와 정의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스무석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밀린 사람들도 많고 이번엔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나눠지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굉장히 내부에서 골치가 아플 텐데 지금 국회 안에서 제일 크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개혁입법 동맹, 개혁입법 연대 뭐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그 발목을 잡은 핵심이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 없이도 혹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과거 탄핵 전국 때처럼 이탈해서 개혁 입법에 함께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으자. 그래서 180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이 있어야만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력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 야당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전 대표 이제 이 두 분이 깃발 들고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른미래당인데요. 바른미래당 설득 가능하다. 박지원 전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원구성에서 상당히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내부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다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있어요. 삼선의 중진인데. 남양주가 지역군가 그렇죠? 솔로몬 연합을 하자. 그러니까 그 당의 색깔 파랑, 녹색, 노랑.
이 솔로몬 제도 색깔인데 일종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차원의 솔로몬 연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했습니다. 네이밍만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났던 게 오늘은 상견례만 하고 내일부터 실무 접촉. 이 기사 나오고 다음 날은 실무 접촉 탐색전으로 끝나.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너무 화가 나서 네. 이 300명 의원들 얼굴 뻔히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상견례지. 네. 탐색전을 뭐 해요? 지금 국민들은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뻔히 하는데. 그래서 네. 이게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산수잖아요. 이 상임위 이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한다. 예. 그 안에 뭐 지금 제1야당이 원하는 건 운영위와 법사위는 우리가 갖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인지 우리가 또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마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늘은 상견례, 오늘은 탐색전 이렇게 하루하루 미루면서 6월을 후떡 지금 지나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 분노감을 국회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분노 게이지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준이에요. 지금 네. 뭐 진짜 화가 폭발할 지경인데 이번 주에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제일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180석을 통해서 이 개혁 입법 동맹을 하려고 하느냐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놓고 개파 싸움 벌이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돼갑니까? 자유한국당 여기가 뭐 수습이 돼야 뭐 다음 진도가 그렇죠.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자유한국당은 내부가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구성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당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비대위원장을 정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 이번 주에 5배에서 6배, 한 5, 6명 정도 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친박 비박 계속 갈라져서 싸우고 있거든요. 아예 9월쯤 전당대회를 하자. 그리고 1년짜리 당대표를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머리 뜯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공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를 뽑아놓으면 이 사람이 공천권 행사를 하게 되니까 마음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예. 친박 비박, 이 비박이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친박 쪽에서 또 가져가면 비박은 또 이 당 또 엉망된다. 이 서로 막 머리 뜯고 싸우는 거죠. 또 1년 뒤에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을 유예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전당대회를 세게 해서 당대표를 정하자라고 친박들이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총선에 임박해서야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 않는 그 가운데 계속 찌그럭버그럭 뭐 이런데 아마도 이번 주에 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그 김병준 국민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명예교수입니다. 예, 명예교수. 예. 그리고 이분이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로 논의가 됐었던 바가 이선 있죠. 퇴진의 이제 전제로. 그렇지만 뭐 인준 청문회도 제대로 못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사실상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당내에서 그렇게 그 세게 이분 좋다 이런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은근히 미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2020년에 국민들이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 잊혀진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정말 토양을 바꿔서 새로운 진전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노력이 요구되는데 과거의 남원정 시절만큼의 개혁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김병준 교수는 정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냥 정책통이에요. 정책통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정책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정치의 영역에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라고 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그 자유한국당 안에 중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 국면에서 김종인 씨가 와도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2016년 상황에는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힘을 잔뜩 실어줬거든요. 그렇죠. 전권을 위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천권까지. 그런데 지금은 뭐 공천 시즌도 아니고 말이죠. 또 전권을 밀어줄 그런 인물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김병준 교수가.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누가 와도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양대 세력이 누군가 모셔오는데 저쪽하고 친하다 그러면 이쪽이 반대하는 그렇죠. 거고 이쪽과 친하다고 생각되면 저쪽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박계가 얘기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 하나가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금 비대위원회 안 자체가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113명의 의원들을 하나하나 시험대에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유한국당 전 의원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시끄럽지가 않다고 내부는 편안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 지금 별로 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고보조금 100억이잖아요. 그리고 원내 의석이 113석이고 실제 한 2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전혀 급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짜리 당대표 하고 일단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조용해지고 좀 정리가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인식이죠.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게 아니라 늘 그랬기 때문에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긴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분들은 국회에 가면 자기 맘대로 해요. 그러고 이제 공천을 주는 공천권자에게만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그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17년 대선은 아직 안 끝났다. 2020년에 총선에서 국회의석을 바꿔야 그때 제대로 된 촛불혁명의 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제 8월 25일입니다. 5일이죠. 네. 토요일 날. 네. 예. 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그런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상. 예. 자, 김부겸 장관. 김부겸 장관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어제 올렸어요.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빠르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거냐 행간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미는 후보니까 그러면 이분이 되겠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적합한 정치 행태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몇몇 보수 언론에는 뭐 친문에서 뭐 김부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바로 그 중앙일보 전에 인터뷰 전에 뭐가 있었냐면 한겨레에서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위를 김부겸 장관이 한 거예요. 2위가 박영선 의원이고 이렇게 쭉 되니까 이 조사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인터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김부겸 장관의 속내는 뭔가 정말 하고 싶다는 거죠. 당대표가. 그래요? 실제로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실제 그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그만두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한 적이 있냐 본인의 당대표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취재를 했더니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을 제가 당대표 출마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김부겸 장관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인터뷰를 왜 했냐라는 논란이 있을 무렵에 어제 페이스북에 본인의 불차림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해야 되는 거죠. 광고 아니라 1부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김부겸 장관의 그런 뜻이 또 추가로 알려지게 됐고요. 자,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자, 3부로 넘어왔고요. 김부겸 장관은 그럼 나간다는 겁니까? 안 나간다는 겁니까? 애매해졌죠. 애매해졌고 아마도 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또 이제 정치권 내부의 추이를 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아마 그 당대표 출마 이미 선언한 박범계 의원도 있지만 아마 이번 주 정도에 7월 말에 그 뽑아야 되거든요. 3명을 컷오프 3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추이를 보면서 김부겸 장관이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올린 것도 간을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김 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이제는 못 나가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개각 때까지 열심히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은 이 김 장관을 내보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각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개각 시즌이 다가와 있잖아요. 예, 지금 6월 말 7월 초에 개각을 한다고 이미 다가와 있으니 개각.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니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 있어도 요즘에는 선임 행정관도 일을 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붙들어야 되는 때예요. 장관을 지금 막 놓아줄 리가 없어요. 네, 뭐 개각 수요가 있어서 저는 뭐 머지않아.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바꿨잖아요. 맞아요.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바꾸면서 곧이어서 개각이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 측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요. 어차피 개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각하실 때 참고용으로 참고하시라고 인터뷰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가 글쎄요. 김부겸 장관에게 약이 된 건지 독이 된 건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부겸 장관에게 혹시 꽃이 떨어질 때까지 일해달라. 뭐 이러지? 그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일찍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지난주에 그 청와대 경제팀이 교체됐는데 경질이냐 교체냐 이걸 두고 논란이 좀 있었죠? 뭐 사실은 교체의 수요가 있다는 건 경질의 사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표가 좋지 않은데 어찌 되었든 거기에 책임자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뭐 이게 이미 그 문재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에 큰 전환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장하성 실장이 유임이 된 상태에서 실무자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컨대 이렇습니다. 목적지는 그대로예요. 서울이 목적지인데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A 코스가 길이 막히는구나. 요 길에 중간에 공사 구간이 있구나 해서 B나 C로 돌아가자 청와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일단 지표가 좋지 않았죠. 5월에 고용 지표가 거의 그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고요. 8년 4개월 만에 제일 나빴고 이달 11일에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이달에 나오는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5월, 6월 통계가 다 나쁘다 이러면 정말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심리지수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 이런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 겨울에 보여줬던 어떤 경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문 대통령 취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청와대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전체적인 판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중심의 말하자면 그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어떤 새로운 컨셉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그 그룹에서 실무를 해본 사람들 말하자면 전문 기술적인 관료들을 여기에 배치했다는 건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만한 대목이고요. 제가 지금 최근 이제 세계 정부에서 모두 경제부를 출입해도 아마 거의 유일한 기자일 텐데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교수 그룹이 어떤 비전을 세워놓고 전에 정부와 차별성을 둔 어떤 목표를 제시했을 때 이게 좀 실행을 해보니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수습하러 투입되는 그 수습조가 전문 관료들이에요. 테크노크라시들이 들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종원 전 OECD 대사는 굉장히 적합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정책국장으로 최전선에서 그 극복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고요. 2010년에 저도 그 브리핑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그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관이 바뀌는 동안 여러 장관을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적합한 경제정책을 펼쳤고 또 한 가지가 지금도 통계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통계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도 한 주인공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뭐 적합한 인사였던 것 같고 일자리 수석의 경우에는 저는 메시지 관리를 잘해라. 전 그 특명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태호 그렇죠. 네. 정태호 신임 일자리 수석은 당정청을 두루 거쳤잖아요.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떤 정무 감각 그리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그 부분을 특히 눈여겨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 수석에게 왜 그 공보 업무 공보 업무에 특화된 인물을 배치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영주 노동부 장관하고 얽히는 문제인데 나아가서 이게 개각하고도 얽히는 문제인데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게 청와대 내 공론입니다. 이건 복수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발언인데 그래서 홍영표 그 여당 원내대표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최저임금 혹은 근로시간 단축밖에 없는 듯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작용밖에 없는 듯한 상황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시행을 앞두고 어찌되었든 처벌 유예가 거의 공론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6월 말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서 고용부가 못한 일을 일자리 수석이 해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오히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그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책 설명을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들 나가서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태호 수석의 경우에는 장하성 실장이 굉장히 신임하는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굉장히 학술적 용어로 들리잖아요.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방송 작가 한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그 서민 지갑 빵빵론 어떠냐. 서민 지갑을 빵빵하게 해주자는 게 그래서 돈이 많아서 돈을 쓰게 해주자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도대체 이거 왜 반대하는 거냐. 특히 재벌 대기업 보수 언론 보수 정당 그동안 기업 편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낙수 효과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 그 결과로 결국 재벌 대기업 30대 재벌의 경우에는 883조 원이라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리고 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 같은 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 서민 지갑에 돈 좀 채워주겠다는데 그거 왜 반대하는 거요? 라는 반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쉽고 대중적인 언어로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제가 하나 듣기로는 김영주 장관이 그래서 개각 1순위 아니냐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내 유보금 900조에 이른다고 했죠. 사내 유보금이 그냥 쌓아놓고 그 안 쓰는 돈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투자의 기회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에 쓸지 모르겠으니 일단 기업 상황이 불확실할 때 말하자면 그 곰들이 겨울잠 자기 전에 지방을 축적해 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겨울잠을 언제 잘 거냐 그게 관건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하고 이렇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동네 골목 사장님들의 어떤 존폐 논란하고 거기에 고용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그 관계거든요. 근데 골목에 있는 그 사장님들이 몰락을 하면 정말 일자리가 소소한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최저임금하고 대기업하고 연결짓기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동네 골목 사장님들이 사내 유보금을 만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하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 좀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서 그 현상에 대한 진단이 바로 돼야 바른 방법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부가 너무나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데 지금 정부가 진용을 다시 바꾸고 또 개각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그 정책의 효과가 뜻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부 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방향성을 바꾸고 여기에서 문제가 된 걸 뭔가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봐야지. 아름다운 얘기인데 사실 산해유보금 그 문제 거기까지 이제 논의가 확장이 되면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시원님 낙수 효과 뭐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제가 아는 거의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네. 낙수 효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막 여기저기 쓰기 때문에 투자하고 고용이 추진된다. 빈민들에게까지 이 효과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죠. 명진 스님이 그러셨어요. 네. 근데 계속 그 낙수 효과가 나오기 전에 계속 접시를 큰 걸로 교체해가지고 계속 안 떨어지게 한다.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수 효과라는 게 이 빗물이 산을 타고 흘러서 냇물이 됐다 강물이 됐다 바다로 흘러서 이게 순환이 되면 맞는데 이 효과가 뭐냐면 이 재벌들의 낙수 효과는 분수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뿌린 물을 다시 걷어다가 다시 뿌리거든요. 그 안에서만 돈다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시원님은 낙수 효과 경제를 9년 동안 밀어줬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 최소 9년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인사 얘기 나온 김에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탁행정관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 대학 3학년 때 참여연대 인턴하러 왔었어요. 탁현민 행정관이? 예, 그때 현민아 전등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전등 교체하고 현민아 컴퓨터 그러면 네 그리고 컴퓨터 고치고 현민아 책 그러면 내려가서 책 가지고 올라오고 그때는 이제 모든 보고서 뭐 잡지 뭐 이런 거를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1층에서 들고 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턴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갑질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공연 뭐 이쪽으로 하다가 윤도현 밴드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 그리고 2017년 대선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가 있는데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일이 많대요. 일이 많아서 몸이 아프대요. 쉴 시간도 없고 갑상선 뭐 허리 한약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약이 안 듣는다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잘 시간도 없고 너무 지도자부터 저 쓰러지셨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요. 너무 밑에 사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있을 때 첫 번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번에도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썼던 건요. 첫눈이 오면 집에 보내주겠다, 놓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청와대의 셀프 신파극이다. 분장사는 이제 놓아주고 실적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취하는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너무 지쳤고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잡았나 봐요. 이거는 진정성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공직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성공회대 겸임교수하면서 예술가고 그리고 이제 이 공연기획 전문 감독이고 그러면은 저는 청와대를 굳이 안 들어가도 밖에서 서포트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야권에서 그 2007년에 낸 책 뭐 남자 마음 설명서라든가 사실 그 책들의 취지는 일련의 책들의 취지는 저는 전체 책을 다 봤는데 남성의 속마음, 여성의 속마음 적나라하게 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이해를 더 깊이 하자는 거구나. 그때 무슨 설명서가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굉장히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낸다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왜 내냐고. 근데 이제 발췌해 보면 내용이 너무 직설적이라 여성 비하로 충분히 들려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고 문제는 공직자가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그 하나 여성 비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권의 집요한 공세.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난해 조기 대선 사흘 전에 홍대에서 투표 동료 행사로 풀이역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육성을 틀었다. 이건 지금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0만 원 벌금. 그러니까 공직을 그만둘 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 무죄는 아닌데 본인은 이걸 빌미 삼아서
이때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제가 이 벌금형도 받았는데 이제 청와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직해야겠습니다라고 건강 그리고 처벌 뭐 여러 가지 이유 예정했던 것보다 오래 있었다. 예전엔 김경수 당시 의원이 붙들기도 했죠. 자, 너만 빠져나가겠다는 거냐 지금 이 바쁠 때. 그래서 지금 열의를 했는데 저는 1년 채우고 나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1년이면 국가 행사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취임식 생략하고 바로 인수위 없이 이랬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감동이었죠. 예. 그 6월 6일 현충일 때 국가와 애국의 개념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7월 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행사 1년 다 했거든요. 올해 5.18 두 번째 했잖아요. 예.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예요. 4.27 판문점 회담과 선언. 근데 그때 급조했을 것 같은데 도보다리 회담 뭐 기획자가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다. 또 그날 판문점 선언 합의문까지 나오고 빛의 쇼를 보면 또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적으로 좀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이 던져놓은 말이 있어요. 평양 공연이 봄이 온다였는데 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 공연을 하면 어떻겠어 하는 바람에 가을 공연까지 청와대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때까지는 아마 선임 행정관을 일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사이에서 김종천 의전 이제 비서관이 되니까 승진이 누락된 거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좀 약간 이간질성 보도를 모 매체가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니 맞습니다. 행정관직 자체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승진 안 시켜준다고 그 불만으로 그만둔다니 말입니까? 승진시켜주면 1, 2년 또 일해야 되잖아요. 네, 본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행사가 모두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뭘 해도 이거 다 탁현민이 혼자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탁현민이 한 거다. 심지어는 북미 정상회담 뒤에서 작용을 했다는 그렇게 놀라운 과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옛날에 잘해줄 걸. 그러니까 제가 형광등이나 가려고 시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을 쓴 거잖아요. 그때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보내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놔. 미치겠어.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 사이가 반려됐잖아요. 맞아요. 반려된 것을 수용해서 출근했죠. 눈이 올 때까지는 계속 또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첫눈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겠어요. 눈이 안 오면 어떡하죠, 그래? 큰일인데. 올 겁니다. 눈이 안 오게 하겠어요. 연내로는 오겠죠. 연내 눈이 온다. 4744번 쓰시는 분 절대 태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저한테 당부하셨는데 뭐 그럴 일이 있겠냐 하실지 모르겠죠. 제가 예전에 뭐 태풍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돌풍이 그 강원 영동 지역에 불었을 때 그때도 몸무게가 이제 3자리였는데 진짜 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때 전봇대를 붙잡았었어요.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때 불이 보니까요. 산에서 산으로 불길이 넘어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바람을 타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사람 날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디 외출 삼가시기 바라겠고요. 김영은님, 세 분 팬인데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셨고, 황혜연님, 장윤성 기자님, 명진 스님 북 콘서트에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팬이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알렉스 리님, 박현미님 목소리 너무 매력 있습니다. 메시지가 쏙쏙 전달되네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자님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알렉스 스페인에서 보낸 알렉스리 보은 분이시군요. 아이고 충북 보은의 딸, 보은의 딸, 그래요 우리 보은의 딸 박현미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하나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월드컵 독일전에서 우리가 통쾌한 승리를 거뒀는데, 자, 뭐 16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우리 마무리가 좋았어요. 마무리가 됐던 그런 독일전. 월드컵 뭐 끝나고 나서 귀국할 때 계란만 안 던졌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정말.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들어오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월드컵 뒷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직 월드컵 자체는 끝난 게 아닌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컸던 게 사실은
멕시코가 우리 덕에 16강에 진출을 하면서 현지 공사를 그 목마를 태우고 행가를 태우고 네. 막 저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아 뭐라 하시던가요? 그 일단 저 외교관이기 때문에 네. 공관 앞에 1000명이 왔대요. 와. 그래서 그 놀란 거예요. 뭐 맥주며 이런 게 막 쌓였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를 굉장히 했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너무 그 고맙다고 하시고 그래서 행간에도 갑자기 즉석에서 어느 분이 태워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국 멕시코 간의 우애가 굉장히 생겼다. 근데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인터뷰밖에 못했어요. 그 하여간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이다 티가 나면 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공장 이런데 사원증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 꼬레야. 그냥 프리패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옷가게는 반값에 할인해 드립니다. 한국 분들 술 뭐 무한 제공해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가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 현지에 기아차 공장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거기는 전국에서 이제 온정이 답지한다는 거예요. 맥주, 안주 이런 게 쌓여가고 현지 식당에 손흥민 갈비살, 맞아요. 서울 수프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지의 분위기는 그런데 일단 귀국한 우리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한 400억 원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아스날이 손흥민 데려가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상하기로는 현지 언론들이 이번 이적료는 900억이 넘을 거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정말 신이 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그동안 경기 잘해줬죠. 여기다 이적료가 거의 2배로 뛰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해도 토트넘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본인도 몸값이 올라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최대의 발견은 조현우 선수. 아유 그래요. 그 장갑에서 거미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이죠. 그 대구 FC 선수인데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계속 뛴다고 해도 대구로 축구 보러 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조현우 선수도 역시 영국에서 데려가려고 한다. 리버풀이 왜 그 골키퍼가 시원치 않아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면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조현우한테 당장 전화 넣어라. 리버풀 스카웃설. 그렇죠. 스카웃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군대 문제. 축구 선수들. 그게 관건이에요. 군 사실은. 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00억인데 이제 입대하면 43만 원. 그렇죠. 그러면 뭐 43만 원 국내 한 달에? 리그에서 상무가 최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논란이 많지만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제가 2번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청원도 있고. 진짜요? 멕시코에서도 뭐 제가 갈게요.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월드컵은 우승을 해도 군면제가 안 돼요. 이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 준하는 이제 대회로 평가되고 2002년에만 4강 올라갔을 때 국민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이례적으로 해줬는데 그 이후 월드컵에선 또 그 바람이 꺼지면서 우승하면은 진짜 실제로 이번에 우승하면 면제됐겠죠. 아니,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규정이 법대로 해야죠. 규정에 싸우지 마시고요. 저 아시안 게임에 아마 와일드 카드로 내보내서 우리가 만약 금메달 딴다면 병역 면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는 금만, 올림픽은 금운동. 이렇게가 이제 면제 대상입니다. 규정상. 근데 기성용 선수는 이제 은퇴하는 겁니까? 너무 아쉬워요. 대표팀은 대표팀 은퇴지 지금 뉴캐슬 계약했잖아요. 아니니까요. 뉴캐슬에서 계속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참 우리 선수들 선전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즐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멕시코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국제 교역 국가입니다. 독일과의 교육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제 친구가 독일 사는데 그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중국 식당에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본 거예요. 밤 11시 넘도록 못 나왔대요. 집에 못 가잖아요. 중국은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게 그 16강에 진출 못한 나라 중에 러시아에 제일 많이 응원 간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얼굴에 독일 깃발 그리고 있는 동양인이 거의 대부분 중국 분들이었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군 문제 참 걱정이네요. 이제 분데스리가도 아니고 군데스리가. 예, 거기서 활약을 해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월드컵 특수가 이번에 괜찮았죠. 그 TV 판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한 최근 3년 동안에 지지부진했는데 그
평창 때만큼 판매율이 5월부터 올라갔습니다. 일단 TV 가전 이게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게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닭 잘 팔렸다는 얘기는 뭐 무수히 들으셨을 거예요. 치맥, 피맥 뭐 여기 신장률이 해당 경기 있을 때마다 카드 사용률이 뭐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 와중에 파생돼서 우리가 그렇게 팔아줬는데 양계 농가에 돌아가는 건 없다더라. 닭 납품하는 가격은 올랐고 현지 가격은 떨어져서 중간 상인만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독일 구단에서 한 명, 선수 한 명의 몸값이 우리 대표팀 전체의 몸값하고 같았는데 우리 참 일당백 잘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요. 네. 2002년 이후 축구 때문에 또 활짝 웃어보기는 오랜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최박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